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댁 집안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사연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때 시댁 집안 식구들은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뭔 생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지만 시동생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두 손 두 발 전부 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한 것 마냥 삶을 막 살아왔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가족들은 과일을 먹고 있다가 목에 걸릴 정도로 다들 놀라게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무시를 하셨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세상 어느 여자가 능력도 없는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돈도 쥐뿔도 없고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운 상태면서 여자를 만날 시간은 있었나 봐. 결혼 발표가 아니라 결혼이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지만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다. 여자 인생 망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함부로 놀리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냉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맥주 한 캔 살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구걸하지 않았어? 쓸데없이 남의 귀한 딸 인생 끝내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엄마는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결혼하면 철 든다잖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 이번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요. 결혼 반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다들 놀라실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4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라고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소형 로펌 회사지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니까요. 엄마는 인생 역전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까요? 웬만하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보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길게 시간을 내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재산으로 40억 정도 있고 로펌 대표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조금의 실수도 생기면 안 된다고요. 모두들 시동생의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4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 자리에 있는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믿기지 않으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 흘러가듯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시부모님께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여자의 생각이 더욱더 의문스러웠죠. 나중엔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그 여자의 이름 석자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순간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랄 뿐이었어요. 처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온갖 상처되는 말로 무시를 하시더니 진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었고 상당히 들뜬 기분으로 그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시모는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주말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죠. 꽤 비싸 보이는 옷들도 구입하셨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새로 하시면서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금요일 저를 일찍 부르셨어요. 시모가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날에 모든 걸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도착해 시모가 시키는 걸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남편은 대청소를 했고 저는 시모 옆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펌 대표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해도 형인 남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를 의식한 시모가 저에게 쓸데없는 말은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성격 하시는 시모 때문에 남편도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걸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방금 말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대충 넘어가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음식 만들기 싫은 거니?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 예비 며느리가 먹게 될 음식인데 작은 거라도 정성을 들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 다시 해라. 맛도 중요하지만 먼저 눈으로 보는 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성격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로펌 대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거니? 하는 꼴을 보니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럴수록 나한테 욕만 얻어먹는다는 거 명심해라. 어머님, 저희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온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왔으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죠.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도련님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동생이 누워서 TV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로펌 대표에 있는 여자를 인사시키려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만큼 도련님도 같이 좀 해야죠. 이런 건 어머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앞날의 인생에 꽃길만 걷게 될 텐데 이 정도 희생은 100번 1000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음식이나 하나 더 만들거라. 시모는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음식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다 때려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어느 정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시동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을 못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다음 집안 정리를 끝낸 뒤 겨우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저 또한 시키는 걸 처리하느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댁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고 잠시 뒤 처음으로 예비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와 다른 물에 살아서 그런지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올 때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었는데 예비동서는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곤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비동서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까지 더듬고 있었어요.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이 식기 전에 한 숟갈 뜨자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될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왕을 모시듯 눈치를 보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이 다르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로펌 대표의 예비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모두들 얼어버린 상태였었죠. 식사들 안 하세요? 저 온다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많이 불편할 텐데 천천히 들어요. 네,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어색하지가 않죠. 좋은 음식 앞에 놔두고 어려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전날부터 고생하셨겠어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승철 씨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면이 많아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희도 다른 연인들처럼 만나면 영화 보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는 정도였어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그런 저를 이해해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카페에서 발을 헛디뎌 승철 씨 옷에 커피를 쏟았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화부터 냈을 테지만 괜찮다면서 세탁비도 거부하고 집에서 세탁하면 된다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처음 겪어본 사람이라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로펌 대표가 확실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겠지만 제 아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 텐데요. 주변에 능력 좋은 남자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 좋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음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엮이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승철 씨는 변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도 저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동서는 자기 가치관이 확실히 뚜렷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의 눈에는 괜찮은 남자로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거였습니다. 모두들 예비 동서의 말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정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예비 동서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시모는 갑자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서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셨어요. 시동생은 뭘 그런 걸 알아보려 하냐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당황해하고 있었죠. 예비 동서는 곧바로 손까지 잡아봤다면서 혼전 순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순결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 동서의 확실한 자기 관리에 시모는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여자가 드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 모두 놀란 상태였죠. 예비 동서는 시간을 보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서둘러 나가게 된 예비 동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모는 잠시 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동생이 정말 큰 거 하나 물어왔다면서 앞으로 돈반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고 기뻐 날뛰고 계셨죠.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시모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까지 잡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고 시동생도 그걸 원하는지 예비 동서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상견례 장소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었죠. 시모는 당신 아들의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지금까지 바르게 키웠다며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고 있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요즘 식장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식을 올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 딸은 청원에서 결혼식 올리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도장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께서도 서둘러 식을 올리는 게 좋으시죠?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야 손주도 서둘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 달에 식을 올리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유 있게 스케줄을 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거라 몸만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50평대라 둘이 살기엔 딱 좋겠네요. 어머, 50평이나 된다고요? 엄청 넓네요.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50평이나 된다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그쪽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예비동서가 서울에 50평이나 되는 집이 자가로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기만 한 건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며 화장실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따라갔는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짝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맞아서 저는 놀란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심히 말을 잊어버렸니?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면전 앞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30분밖에 없다는데 네가 뭔데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으려 그래?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제 껴들 자리는 없어. 그냥 가정부 노릇이나 하면서 새며느리 비위만 잘 맞추면 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 때문에 놓쳐서야 되겠니? 식장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 집안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리숙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용해서 나도 좋은 아파트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테 푹 빠져 있는데 콩깍지 쓰였을 때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너는 그냥 입 닫고 절대 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얼굴에 뺨을 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얼얼한지 아세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거 보이시냐고요? 부잣집 집안에 거저 들어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 본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제 얼굴에 있는 사진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이 결혼 무사히 성사시킬 줄 아세요? 현장 녹취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소장 쓰러 가시죠.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며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당황했는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눈앞에 동서가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시모도 놀랐는지 걸음을 멈춘 상태였죠. 분위기를 살피던 예비 동서는 제 얼굴에 손바닥 자국을 보더니 시모에게 잠깐 저와 단둘이 대화 좀 하겠다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휙 나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예비 동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달라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왜 밖으로 데려왔는지 먼저 물어봤죠. 좀 전에 화장실 앞에서 전부 다 들었어요. 녹음한 파일 저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면 끊임없이 시달리실 텐데 저한테 넘겼다고 하면 더 이상 형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은 저한테 먼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집안에 왜 며느리로 들어오려는 거죠? 밖에서 다 들었다면서요. 저 사람들 전부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 로펌 회사 대표예요.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 믿어주실 거죠? 예비 동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부드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예비 동서의 행동에 믿음이 가서 시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빨갛게 달아올라 찍힌 손바닥 자국의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꺼낸 뒤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고 별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동서를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좀 전에 화장실에서 시모와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황한 시모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저희 집안에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승철 씨는 그게 아니었나 봐? 나를 이용해서 삶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를 벌써 잊은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는 모두가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뿐이야. 아파트 가격 물어보는 게 어때서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못 배운 티 내는 거고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이 문제는 우리 엄마랑 형수님과
단둘의 문제라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로펌 대표인 거 잘 알고 있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든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승철 씨는 알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찝찝한 건 너무 싫거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뒷조사도 끝난 상태인데 승철 씨 입으로 직접 말하길 원했었어. 그런데 나한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 명심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 작년에 밤길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쳤는데 그때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사람을 둘이나 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었거든. 그쪽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한데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CCTV도 없고 어두워서 그 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사고가 난 거야. 주변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도망치면 죄를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에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어. 나도 당신이 로펌 대표니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그런 죄책감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응급실에 갔는지 그곳은 흔적도 없더라고. 지금쯤 아마 치료 잘 받고 있을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네. 그쪽이 우리 아빠랑 동생을 세상 떠나게 만든 범인이 확실한 거였네. 네가 뺑소니 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도 포기한 걸 내가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언젠가 현장에 나타날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범인을 기다렸었어. 그리고 네가 현장에 아주 잠깐 나타난 걸 목격했지. 그때부터 내가 접근한 거야.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조사했었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로펌 대표라는 걸 알고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 그런데 나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네가 직접 본인 입으로 그때의 사고를 전부 다 고백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들었고 혹시 몰라 상견례 내부에 현장 촬영까지 해놨거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아빠랑 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증거물은 남길수록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네가 한 말은 법쪽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야.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멍청하게 그걸 왜 말하냐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와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동서는 지금까지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시동생에게 접근했던 거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아픈 슬픔을 참아왔던 거였어요. 시동생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예비 사부인께선 오열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고,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곧바로 뺑소니범인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넘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신뢰가 쌓이면 자신이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꺼내기 마련인데, 시동생은 로펌 대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었고 자신의 죄를 씻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던 거였죠. 저 또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았을 때 험한 욕을 퍼부었던 내용을 예비 동서에게 넘겨줬던 것도 로펌 대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봐 넘겨준 거와 같은 이치였죠. 결국 시동생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뺑소니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던 시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 대표의 가족을 세상 떠나게 한 시동생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2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도 징역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앞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마음을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만 하네요. 가족을 잃게 된 그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 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어?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대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 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 지긴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 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뒤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아,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었겠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친구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눈빛에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네요. 추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중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지만 아직 제 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랐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여중 장녀인 3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들과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난 후로 귀촌을 하셨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농사를 짓고 계시답니다. 지역에선 신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입소문이 났고 농사도 잘 되어서 이제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날 당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연애를 할 때 데이트는 가게에서 했고 저 역시 남편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소연이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나 모르겠다. 준혁이가 좀 부족해도 소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준혁 씨가 잘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게 꾸려나가면서 추억도 쌓고 좋아요. 에휴, 착한 소연이 덕분에 우리 준혁이가 잘 될 것 같구나. 정말 고마워. 그동안 준혁이 혼자 가게 운영하느라 힘들기도 했는데 많이 도와준다며? 그냥 쉬는 날 잠깐씩 도와주는 거예요. 준혁 씨도 열심히 하니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남편의 사업을 서포트했고 좋은 기회로 남편의 사업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남편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전에는 좋아하셨던 시댁 식구들도 점점 저를 부족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쉬는 날 일을 도와주러 오면 그만해도 괜찮다며 말리기 바빴는데 일이 잘 되자 제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남편에게 매달려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예, 저기 좀 정리해라. 눈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 정리를 해야지. 바쁜 준혁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겠니? 아, 네, 어머니. 저 아까부터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바빠서 못 치운 거예요. 에휴, 도와주러 왔으면 도움이 돼야지. 무슨 굼벵이 마냥 이렇게 굼떠? 엄마, 그만해. 소연이 나 도와주러 왔잖아.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드실까? 아이고, 준혁아. 이제 쟤 그만 오라고 해라. 옆에서 이렇게 네 사업장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이제 그만 오라고 좀 해. 아, 무슨 오해해? 연애하고 있는데 오해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너넨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다 결혼한 줄 안다니까. 그러니 앞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만 오라고 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소연이랑 결혼할 거야. 얘가 정말? 네 수준이 있지. 무슨 쟤랑 결혼한다는 거니?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가게 오지 말고 그만 가. 소연이 들어오.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던 순간부터 잘된 이후까지 저는 쉬는 날이면 남편의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종업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일이 끝나면 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낮에 급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면 가서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편이 성공을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을 믿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탐탁치 않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나는 결혼을 해도 너랑 할 거야. 그리고 평생을 산다면 너랑 살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 너만 내 곁에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준혁 씨, 난 준혁 씨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렇지만 준혁 씨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 너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어.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나만 믿고 결혼하자. 준혁 씨, 고마워.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결혼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저를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과의 헤어짐을 크게 고민했지만 남편은 주변의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자신은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에 저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신혼 때는 남편도 정말 바쁘지만 저에게 잘해주었고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그 이면에는 제 노력도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초창기 때부터 저는 SNS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저곳 홍보도 하고 글도 꾸준히 남기면서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SNS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SNS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나 가게에는 저의 정성이 들어간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남편은 바빴고 가끔씩 방문하는 시댁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어머, TV도 바꾸셨네요? 아, 그래. 이번에 가전들 싹 다 바꿨다. 준혁이가 이번에 다 바꿔줬지. 역시 애가 세심하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이래서 큰아들밖에 없다고 하나보다. 아, 그렇구나. 준혁 씨가 저한테는 별말 안 해서 몰랐어요. 예, 너한테 얘기할 게 뭐 있니? 어차피 준혁이 돈으로 바꾸는 건데 네가 여기에 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뭘 말하라는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이런 건 말해줘야죠. 제가 친정집 가전들 다 바꿔주고 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가 번 돈이 있어서 친정 가전들을 다 바꿔줘? 거기는 준혁이 돈이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여기 집은 너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는 갈 때마다 고급스럽고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식을 한번 할 때도 항상 고급 음식들로 먹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생각이 났지만 사실 남편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신 내가 잘 챙기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명절 때도 바빴습니다. 시댁에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에도 혼자 가야 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행사든지 남편은 바쁘다는 이야기로 참석을 하지 않았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친정 식구들은 이런 남편의 상황을 모두 이해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남편이 바쁘다고 못 왔어. 에이구, 그러니? 그래, 가게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지.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 그럼. 우리도 사업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평생 가족인데 이럴 때 안 봤다고 서운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괜찮으니까 장서방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렴. 괜히 우리에게 꺼내면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미안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해. 엄마랑 아빠는 좀 서운하지 않아? 그래도 사이인데 행사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잖아. 에휴, 어쩔 수 없지.
장서방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가게도 잘 되고 얼마나 좋니? 조금 서운해도 참다 보면 좋은 날 오니까 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시골에 사니? 시간 내서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니? 그래, 소연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니. 아직 젊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빨리 기반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앞으로 얼굴 볼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서운할 필요 하나도 없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운할 만했지만 결혼 내내 서운하다는 내색은커녕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힘들겠다며 편을 들어주기 바빴어요. 그런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죠.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며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직접 구입을 해서 제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좋다는 비싼 음식들도 주기적으로 집에 보내주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아빠가 당신 고생한다면서 보내온 영양제야. 이거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침에 나갈 때 꼭 챙겨 먹고 나가요. 아, 그래? 무슨 이런 걸 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해. 집에 영양제도 많은데 굳이 왜 보내셨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요. 알았어. 다음에 해. 오늘은 좀 피곤하네. 다음에 시간 될 때 전화할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하는커녕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날부터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비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꼴을 보고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저와 친정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가게와 시댁 식구들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게도 내팽개치고 달려갈 정도였죠. 그때마다 가게를 대신 봐야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당신 오늘 일 끝나고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왜? 엄마가 몸이 안 좋대.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추고 와야 될 것 같아. 나 대신 가게 좀 보고 마감 좀 해줘. 여보, 나 며칠 동안 야근하고 어제는 밤새워서 일 마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냥 어머님 병원 갔다 오고 마감은 당신이 와서 하면 안 돼? 엄마 병원도 갔다 오고 어떻게 가게까지 가? 당신이 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못 도와줘? 여보, 나 주말에 당신 가게에서 내내 일하고 바로 출근했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어. 그럼 엄마 아프다는데 그냥 놔둬? 당신 정말 정없다.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머님 챙겨드리고 오면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알았어. 일단 엄마 병원부터 갔다 오고 상황 보면서 갈게. 알았지?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 날이면 가게 일을 뒤로하고 어머님을 보러 가기 바빴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극정성인 아들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가게가 잘 된 것이 어머님의 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하는 엄마의 정성에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감격하는 일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 가게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 우리 아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냥 아침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빈 것밖에 없지 뭐. 아무쪼록 이렇게 아들이 잘 되고 나니 이 엄마 마음은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내 기도만큼이나 우리 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감동한 거지.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으로 전하였고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매 식사 자리의 마무리였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잘 되지 않자 가게 콘셉트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했던 것도,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구상했던 것도, SNS 홍보를 했던 것도 모두 저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항상 홍보글을 작성하고 이벤트를 열고 가게를 도와주었지만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고마워? 어? 갑자기 뭐가 고마워? 아니, 당신 가게 인테리어며 홍보며 가게 메뉴며 다 내가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잖아. 아니, 그게 왜 고마워?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 거기다가 그게 가게가 잘 됐는데 무슨 보탬이 되었다고 고마워해야 하지? 아니, 뭐야? 진심이야? 당신 좀 말을 이상하게 한다. 솔직히 인테리어 바꾼다면서 돈도 더 들어가고 가게 메뉴도 원래 있던 거 바꾸면서 고생하고 홍보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별 효과도 없었잖아. 근데 가게가 잘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당신 인테리어 바꾸고 손님들이 포토존이라며 사진 매번 찍어간다면서 좋아했잖아. SNS로 홍보 열심히 하니까 그거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맞아. 맞긴 한데 그게 가게가 지금까지 크는데 도움이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고마워할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가게 잘 되는데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다가 요즘 누가 SNS 보고 맛집을 찾아? 그냥 물어 알아서 오는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간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남편은 그 모든 것이 시모 시댁 식구들의 노력이라 볼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지나갈 즈음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제 동생의 결혼 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다다음 주인데 이번에는 가게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꼭 참석해. 그래도 가족 결혼식인데 참석해야지. 다다음 주?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무슨 어떻게 가게 접고 가라는 거야? 그날이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그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왜 참석을 못해? 아니, 그날 하루 가 계시면 손님들도 싫어하고 가게도 잘 안 찾는다고. 거기다가 그날 매출이 평일 4배는 더 되는데 어떻게 쉬워? 그래서 결혼식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당신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가게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겠다.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솔직히 처제가 나 참석하는 걸 기대하겠어? 언닌 당신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그냥 바빠서 못 왔다고 해. 저희는 그 후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동생 결혼식 날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형부로서 축의금 두둑히 주려고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마트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마트 상품권이잖아? 이걸 왜? 아, 결혼하면 장볼 일도 많을 거 아니야. 축의금 대신 넣었어. 처제도 좋아할걸? 뭐? 축의금 대신에 이마트 상품권을 넣었다고? 당신 진짜 도라이야? 뭐, 도라이? 당신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려 10만원짜리 3장이라고. 두 사람이 장 보는데 30만원까지 장 볼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30만원이나 장 보면 이게 진정한 필요 있는 물건이지 뭐가 문제인데? 세상 천지에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네.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결혼식 참석도 안 하고 거기다가 축의금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우리 집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했어. 내가 뭘 무시했다는 거야? 가장 실용적인 물건 주는 건데. 처제 사는 곳 바로 옆에 이마트 있잖아. 그러니 거기 상품권 주면 내가 얼마나 처제를 생각했다는 거겠어? 이따위 상품권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 저는 남편 얼굴에 상품권을 뿌리고 그대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상품권을 얼굴에 뿌려갔다는 것에 화가 나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죠.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시동생은 갑자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예비 동서를 보게 된 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던 정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생이 결혼을 드디어 하는구나. 언제 하는가 나는 정말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선물 줘야지. 아유, 무슨 선물? 아이고, 또 장남이라고 동생 결혼 선물 준비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있지. 바로 전세금 내가 바로 쏜다. 뭐? 전세금? 와, 뭐야 형? 진짜 전세금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전세금 바로 쏜다. 계약하고 계약금 받을 계좌 보내줘. 만변하기 전에 얼른 보내주지. 재수씨, 내가 재수씨 편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나, 역시 장남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위해서 전세금까지 해주다니. 정말 엄마는 너무 감동이다. 형, 진짜 형 너무 멋있다. 나 진짜 잘 살게. 형 덕분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좀 더 있으면 집 한 채 딱 해주는 건데. 전세금만 해준다니 뭐 아쉽지. 어머님은 감동을 받아서 우시고 시동생은 형밖에 없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시동생에게 전세금을 보내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내 동생 때는 결혼한다고 마트 상품권 줘놓고서는 당신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세금 3억이나 지원해준다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뭐가 뭐 하자는 거야? 동생이 결혼 안 했는데 형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나? 뭐? 형으로서? 지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나 있는 거야? 왜? 왜 이런 말을 내가 못하지? 내가 번 돈으로 내 동생한테 주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 진짜 그 가게 잘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게 일해도 나한테 월급은커녕 아르바이트비도 안 챙겨줬잖아. 가족끼리 무슨 아르바이트비야? 거기다가 가게 잘 되니까 당신도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가게 잘 된 거? 나 때문은 아니지.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잘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나 때문이라고 한 적 있어? 그게 왜? 됐고, 당신 전세금 당신 동생한테도 했으니 나도 우리 동생한테 좀 지원 좀 해줄게. 당신 말대로 당신 돈으로 당신 동생 챙겼으니까 내 동생 내가 챙길 테니 딴 말 하지 마. 에? 그게 뭔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 돈을 맘대로 써? 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안 되지. 너네 집하고는 급이 다르지. 난 그 정도의 급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농사 짓는 처거에 코딱지만한 월급 받는 아내까지 다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건데 억울하면 네가 나처럼 벌던가. 남편의 말에 저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죠.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아이가 없었던 상황이라 저희는 합의하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서류가 모두 마무리된 후 양가 부모님께 알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매우 놀라셨지만 이내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뒤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다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아, 다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좀 버거워서 조금 이르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갑자기 부동산?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이 있었어? 전혀 몰랐는데. 여러 곳이 있긴 한데 이걸 너희들이 같이 나눠서 가지면 어떨까 싶다. 둘이 더 가지겠다고 싸운다면 나눠줄 생각은 없고. 뭐 상속이면 엄마 아빠 뜻대로 하는 거지만 갑자기 웬 부동산이라는 거야? 엄마 아빠 사업 정리 다 하시고 여기 내려오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 그냥 전문 경영인을 두고 맡겼을 뿐이고 우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부동산이며 이런 건 바로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 너희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이래저래 큰애도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소연아, 지금까지 우리가 별말은 안 했지만 장서방이 우리 집 무시했던 거,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무시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알려야 하나 싶었는데 굳이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말은 안 했던 거고, 어쨌든 이혼을 했다고 하니 이제는 너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이제 농사에 전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 자리에 있는 사업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똑같이 부동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가 받은 부동산 리스트를 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전세로 들어간 집 건물이 바로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동서만 만나서 시동생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식 날 시동생 옆에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죠. 저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사이였기 때문에 시동생에게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며 내가 입주를 할 것이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왔었죠. 오랜만이네. 소식 들었어. 동생 사는 곳 건물주가 당신이라고? 들어보니 당신이 입주할 거라고 이번에 나가달라고 했다며? 나 때문이야? 그래, 당신이랑도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닌데 그 가족을 내 건물에 두는 건 이상하지. 당신 혹시 나랑 재결합 생각하고 있어? 뭐? 내가 미쳤니? 아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동생한테 억지로 나가라고 한 다음 나한테 연락 오게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뭔 자신감이야?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거울은 보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랑은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입 밖으로라도 그런 말 내뱉지 마. 불쾌하니까. 남편은 자신이랑 재결합을 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니 부모님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에 연락을 바로 하시더니 무언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어디에 연락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장서방 사업하는 거 지원해주고 있었다. 장서방은 잘 몰랐겠지만 너랑 결혼할 쯤 좀 힘들었잖니.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있었지. 벌써 몇 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너랑 이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따위 전화를 했다고 하니 이제는 지원을 끊어야 할 것 같구나. 뭐? 아빠 그럼 남편이 어디서 지원받고 있다고 한 게 아빠였어? 남편 말로는 자기가 엄청 콘택트해서 지원받은 거라고 하던데. 콘택트는 무슨? 그냥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알아보고 지원을 해준 거지. 아, 그럼 남편 가게도 결국 남편 노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던 거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자신의 가게가 본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 남편이 전화를 해온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모두 밝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분노하셨고, 모든 지원을 바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이미 제가 가게 경영에 손을 뗀 이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지원도 중단이 되며 사업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에 남편은 제가 가게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처가댁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 계속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네 덕분에 가게가 잘 되었던 건데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주라. 누구세요? 아니, 엄마가 아침 내내 기도해서 잘 된다고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것도 알아달라고 할 때는 뻔뻔하게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미안해. 나 이제야 다 알았어. 나 잘 되게 하려고 너랑 처갓집에서 지원해 준 거. 미안해, 이제 알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다고? 아니, 그전부터 당신은 알았어. 그런데 무시했던 거지. 급이나 나누면서 우리 집은 당신 집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급이 아래인 집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보지? 얼굴에 철면피라도 깐 거야, 뭐야? 소연아, 너 그렇게 독한 말 하는 애 아니잖아. 내가? 내가 독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독한 게 뭔지 모르는가 보다, 준혁 씨. 독한 건 준혁 씨랑 준혁 씨 가족들이지. 고생고생해 가면서 도와줘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당신네들이 독한 거라고 알아? 뻔뻔하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게 한번 살려봐. 소연아, 어떻게 내가 가게를 살리니? 지원도 모두 끊기고 거기다가 사람들도 이제는 가게 잘 찾아오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왜? 당신한테 도움받아 본 적 없는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아, 전세금 받았던 시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미 여러 번 기회는 줬고 그 기회 다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당신 곁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잘나서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 어쩌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그럼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남편은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다시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자꾸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부하던 가게는 결국 저와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은 누구보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생각해주는 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할 날이 오겠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